여러분들은 미래 사회에 대해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생 때 미래 사회 상상화 그리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5년쯤 되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발전한 것 같으면서도 옛날의 상상만큼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진 않은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32년에 발표된 멋진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책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미래 사회를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다 보니 요즘 나오는 소설처럼 읽기 편하고 친절하게 쓰여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읽으려고 하면 되게 안 읽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집중해서 꾸준히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SF 소설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들 1984와 함께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불리는 책이고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고전이자 명작인 멋진 신세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줄거리 소개 전에 이 책에 나오는 문명국인 멋진 신세계란 어떤 세상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9년 동안 벌어진 대전쟁 이후 전 세계는 세계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로 통합됩니다. 이 세계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병에서 태어나고 국가에서 길러집니다. 이 세계는 피라미드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순서대로 낮아지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한 계급에서도 풀마로 차이가 존재했고 제일 높은 계급은 알파 플러스 계급입니다. 알파 계급에서도 알파 마이너스 계급은 플러스 계급보다는 밑에 있는 하위 계급입니다. 알파 계급은 제일 높은 계급으로 주로 학자들이나 정치인같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밑에 베타 계급은 자주색, 감마는 초록색, 델타는 카키색, 엡실론은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알파 계급은 자기 계급을 사랑했고 하위 계급처럼 노동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행복해했습니다. 델타나 엡실론 계급은 알파 계급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하기 싫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했습니다. 각 계급들은 다른 계급이 아닌 자기 계급으로 태어난 것을 고맙게 생각하도록 조건 반사적 습성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파와 베타 계급은 정자와 난자가 한 개씩 만나 한 명의 사람만 만들었지만 그 밑에 계급은 한 개의 난자를 배양시켜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쌍둥이를 생산시켰습니다. 최대 96명까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들은 똑같은 공장에 투입되어 똑같이 주어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계급의식 교육을 실시했는데 어릴 때부터 수면 무의식 세뇌 교육을 해서 한 사람의 평생의 의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알파 계급의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애들은 매우 똑똑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나는 베타가 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마나 델타보다는 훨씬 훌륭해요. 그리고 계급에 따라 태아의 혈액이나 산소량, 호르몬 양도 다 조절했습니다. 유능한 학자들이 많은 제일 높은 알파 계급은 병 속에 있는 태아에게 혈액과 산소량을 100% 채워줍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될 엡실론 계급들은 인간적인 지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산소 공급량을 줄입니다. 산소량을 70% 밑으로 줄이면 눈이 없는 전응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딱 70%까지만 줄여서 의도적으로 몸집이 작고 지적 능력이 좋지 않도록 생산합니다. 또 열 조건 반사 습성 단련을 했는데 태아가 추위에 대한 공포심을 갖도록 엑스레이 형태의 차가운 온도를 방출하는 터널을 설치해 그곳에서 태아를 자라게 합니다. 여기서 자란 태아들은 광부나 철강공이 되는데 더운 곳에서 원기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하위 계급들은 꽃을 좋아하거나 책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막기 위해 영아 때부터 훈련을 합니다. 장미와 책을 가져다 놓고 아이들이 그걸 만지면 그때 전기 쇼크가 나오도록 충격을 가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한번 전기 충격을 당한 후 책과 꽃을 보면 지레 겁부터 먹고 만지길거려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평생 꽃과 책을 멀리하며 지내게 되죠. 또 죽음이란 개념을 당연하고 절대 슬프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만인은 만인의 소유로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하고 만나는 건 손가락질 받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문명인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며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고 한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을 하는 건 콧방귀가 절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개념이 없는 이 세계 인간들은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역겨워하고 오글거려 했기 때문에 절대 입에 담지 않는 금지어였습니다. 여긴 부작용이 없는 마약인 소마가 있었고 우울하거나 아프거나 슬플 때 소마를 먹으면 다 해결됐습니다. 소마를 먹는 양에 따라 소마 2g을 먹으면 화려한 동양으로의 여행이 가능할 만큼의 쾌락을 얻었고 3g을 먹으면 달나라에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쾌락을 얻었습니다.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중앙연관 위에는 런던 중앙 인공부와 조건반사 양육소라는 간판이 붙어있고 방패 모양의 현판에는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세계 국가의 표어가 보인다. 이 소설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34층 고층 빌딩이 겨우라고 표현됩니다.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은 대도시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택시를 타듯 이곳에서는 헬리콥터와 택시의 합성어인 택시콥터를 탑니다. 또 촉감 영화라는 게 있어서 영화를 보면 모든 걸 다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노인은 없습니다. 60살까지 젊은 피를 수혈받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30살 때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신진대사를 자극해 모두 젊고 지각 있는 상태로 젊음을 유지하다가 60살 이후로 꽝하고 무너지듯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은 가난, 질병, 노화, 해충, 쓰레기, 책임져야 할 가족도 없습니다. 멋진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책의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하위 계급들은 난쟁이처럼 작은 덩치를 가졌었는데, 상위 계급은 태아 때 산소와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았기 때문에 다들 덩치가 크고 똑똑하고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높은 알파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작고 왜소한 덩치를 가진 버나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버나드는 똑똑했고 알파 계급이었지만 왜소하고 작은 덩치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누가 실수로 베타 계급으로 착각해 알파 태아병에다 알코올을 쏟았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버나드는 모두가 행복한 이 세계에서 혼자 이방인이 된 듯한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이곳에서 버나드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못났어. 그리고 너무 작아. 그 남자가 병 속에 있을 때 누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어. 감마 계급인 줄 잘못 알고 보조혈액에 알코올을 주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키가 크지 않았대. 그의 직장 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레니나라는 알파 플러스 계급의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버나드도 사실 레니나를 마음속으로만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차마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니나는 만인은 만인의 것이라는 멋진 신세계 뜻에 맞게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 잠자리 경험이 있는 아주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레니나는 모두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왜소한 버나드를 보고 작고 귀여워하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버나드와 레니나는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둘은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버나드는 야만인 보호구역을 가기 위해 국장에게 허가증을 받으러 갑니다. 국장은 버나드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주기 전 2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도 자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싶었어. 그 무렵에 내가 데리고 다니던 여자와 함께 그곳에 갔었지.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휴가 마지막 날에 그녀가 실종되었어. 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찾아다니고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어느 골짜기로 떨어졌거나 산짐승한테 잡아먹힌 모양이야. 어쨌든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지. 말을 마친 국장은 왜 시시한 얘기로 자네를 지루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허가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버나드는 레니나와 함께 구세계인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레니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화로 인해 늙은 인간의 모습, 청결하지 않은 모습, 해충들이 들끓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버나드에게 다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러던 중 키 크고 잘생긴 한 남자가 다가와 영어로 레니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 남자는 존이라는 남자인데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문명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보여줄 테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레니나와 버나드는 처음에 존의 어머니인 린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살찌고 늙어서 쭈글쭈글해지고 다해진 옷을 입은 악취나는 여자였습니다. 존의 엄마인 린다는 버나드와 레니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문명국 사람들을 다시 보다니 너무 기뻐요. 난 너무 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곳은 단 1g의 소마도 구할 길이 없답니다. 그렇게 레니나와 버나드는 그곳에서 존과 린다에게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린다는 한 남자와 함께 그곳에 여행을 왔었는데 그곳에서 길을 잃고 사냥꾼들에 의해 이 마을로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같이 여행 온 남자의 아들인 존을 이곳에서 낳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린다와 존의 옷만 유난히 낡았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였던 문명국에서는 무조건 새로 사는 게 좋다. 낡은 건 무조건 버려야 한다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린다는 옷을 꿰매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구세계에 사는 아이들은 이런 존을 괴롭히고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린다는 만인은 만인의 것이라는 문명국 사상대로 구세계에서도 여러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 남편들의 아내들이 린다를 찾아와 마구 때렸고 린다는 도대체 왜 자신을 때리는지에 대한 이유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맞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소마 1g도 없는 구세계에서 린다는 술을 먹으며 버티며 살았습니다. 술은 마실 때는 소마랑 비슷한 기분을 주지만 소마랑 달리 다음날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린다는 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명국에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처음엔 린다도 존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존을 보면 볼수록 힘든 그곳에서 살아갈 힘을 얻으며 엄마의 모성애를 느끼게 됩니다.
버나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린다와 존을 문명국으로 데려옵니다. 존은 레니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니나도 잘생긴 존을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버나드는 문명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존과 린다를 총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린다는 총장에게 그때 길 잃은 여자가 본인이라고 말하며 총장의 아이도 낳았다고 고백합니다. 존은 총장에게 아버지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총장은 야만스럽게 변해버린 린다와 자신의 아들 존을 보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총장은 그 후 총장직을 그만뒀습니다. 버나드가 야만인을 데려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명 인사들이 존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존을 보려면 버나드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버나드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나드는 급격하게 거만해졌고 아무리 예쁘고 계급이 높은 여자라도 버나드가 원한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레니나는 존의 마음을 확인하고 만인은 만인의 것이라는 뜻에 맞게 존에게 아무렇지 않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구세계에서 살았던 존에게 육체적 관계는 무거운 의미였기에 조심스러웠고 너무나 가볍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는 레니나를 밀어내고 도리어 레니나를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살아왔던 세상이 달랐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존은 그 후로 자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버나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버나드의 유리한 상황은 다 좋지 않게 바뀌었고 더 이상 사람들도 버나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존은 나중에 버나드의 친구 헬름홀츠를 만나게 되는데 헬름홈츠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높은 계급을 가졌지만 삶의 회의감을 느끼는 인물이었습니다. 버나드와 달리 헬름홈츠와 존은 만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편 문명국으로 돌아와 너무 많은 양의 소말을 한꺼번에 많이 먹던 린다는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슬퍼서 울고 있는 존에게 때마침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온 똑같이 생긴 쌍둥이 아이들이 린다를 구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존은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다가와 자신의 엄마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공포스럽고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존에게 웃으며 다가와 죽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존은 분노로 그 아이를 밀어버렸습니다. 급히 눈물을 닦고 나서 그는 돌아보았다. 똑같이 생긴 8살 먹은 쌍둥이들이 그칠 줄 모르는 물결처럼 그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쌍둥이에 이어 다시 쌍둥이들이 계속 들어왔다. 악몽이었다. 그들의 얼굴, 같은 얼굴의 반복.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얼굴은 한 가지뿐이었다. 분노에 못 이긴 존은 소말을 배급받던 델타 계급들에게 가서 자유에 대해 말하며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델타 계급들이 흔들리려는 참에 방독면을 쓴 경찰들이 출동해 기체 중으로 소말을 뿌리고 헨리 포드 음성 파일을 틀어 그 상황을 잠재워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존과 헬름홈츠, 버나드는 총통을 만나게 됩니다. 총통과 존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둘은 문명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끊임없이 언쟁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약으로 해결해버린다는 총통의 말을 들은 존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취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음대로 하게. 존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버나드와 헬름홈츠는 외딴 섬으로 발령 나게 되고 존은 문명을 거부한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존은 거기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밤부터 해 뜰 때까지 두 손을 올린 자세를 땀을 뻘뻘 흘리며 유지하며 반성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레니나가 생각날 때면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며 고통 속에서 죽은 자신의 어머니인 린다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명국 사람들은 존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존을 계속 찾아갔고 존의 모습을 몰래 기사로 쓰고 존 주위에 몰래 마이크와 카메라를 심어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존의 모습을 촉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문명국 사람들은 존에게 찾아가 그를 구경하고 조롱했습니다. 원숭이를 구경하듯 그에게 먹으면 절대 늙지 않는 복숭아인 문명국 음식이나 소말을 던져주며 그를 구경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파에 놀란 존은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내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의 대열 중 제일 앞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채찍질을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우리는 채찍질을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울리게 외쳐졌습니다.
문명국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조롱을 당하던 존은 어느 날 등대 꼭대기에서 자살한 채 발견됩니다. 그렇게 멋진 신세계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방 저편에 있는 아치형 복도를 통해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의 바닥이 보였다. 그 아치의 정상 바로 밑에는 두 다리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야만인 씨!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치 두 개의 느긋한 나침반의 바늘처럼 그 다리는 오른쪽으로 회전했다. 북동, 동, 남동, 남남서. 그러다 다시 몇 초 후에는 전처럼 서서히 왼쪽으로 회전했다. 남남서, 남동, 동. 간략하게 이 책의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명은 올더스 레너드 헉슬리이고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입니다. 영국의 사립 명문고등학교 이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의학도가 되려 했지만 점상망막염을 앓고 3년간 맹인으로 지낸 경험 이후로 의사의 꿈을 꿨고 옥스포드 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이미 문학계에서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었으나 헉슬리의 본업이 소설가가 된 것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공군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으며 모교인 이튼 칼리지에서 프랑스어 교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헉슬리는 교사가 된 것도 돈을 벌려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기 때문에 교사에는 큰 애착이 없었습니다. 하나 놀라운 점은 1984와 동물농장을 쓴 작가 조지 오웰은 헉슬리가 교직 시절 당시 헉슬리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헉슬리는 화학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취직했었는데 이때 그 화학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그의 대표작 멋진 신세계에 큰 영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중에도 유명인들이 여럿 있는데 형인 줄리언 헉슬리는 생물학자로 유네스코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막내 동생 앤드루 헉슬리는 전기생리학자로 오징어의 신경활동 전이를 밝혀내 196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헉슬리 가문 자체가 워낙에 유명인이 많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 기계 문명의 발달에 대한 장밋빛 도취를 통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계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일체의 인간적 가치를 상실케 하는 참상을 이 작품을 통해 생생하고 희화적으로 그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예증하면서 헉슬리는 진보의 맹신의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느낀점을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1930년대에 쓰여졌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점점 인구가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미래도 정부가 인구를 조절하고 배양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자 계급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전기 충격을 가해 책에 대한 트라우마를 형성하고 의도적으로 혈액과 산소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건 읽으면서도 잔인하고 너무 신박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아무리 발전한 미래사회라고 해도 계급이 사라지진 않구나. 계급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기 힘든 걸까? 라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예수가 아닌 포드를 신으로 삼는 세계고 1908년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 포드 모델 T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기원이 시작되다 보니 Oh my god 오나의 신이여 라는 말이 Oh my ford 오나의 포드여로 나와서 그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버나드는 자신이 무시받을 때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다가 존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상승하자 거만해지는 모습과 존이 자유에 대한 연설을 하며 소동을 피울 때 그 자리에 있던 경찰이 자신도 체포하려 하자 혼자서만 발을 빼려는 모습, 헬름홈츠와 달리 외딴 곳으로 발령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전형적인 하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구세계에서도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받던 존, 그토록 꿈꾸던 문명국에 왔지만 생각과 많이 달랐던 그곳에서 문명도 거부한 채 존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문명국 사람들은 존을 찾아와 그를 조롱하고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채찍질을 원한다 라고 말하며 문명국의 많은 사람들이 존에게 말하는 장면을 읽을 때 와, 진짜 그 어느 곳도 존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면 삶을 스스로 끝낼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 그 뒤 페이지를 읽어보니 존도 그러한 선택을 한 걸 보고 존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초반에는 가난, 질병, 노화, 해충도 없는 이곳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컸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저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라 느껴졌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멋진 신세계는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오막 1장에 의해 의거한 거지만 역설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 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갑자기 지금 사는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 것 같습니다. 디스토피아 세계 3대 고전으로 불리는 책답게 많은 생각을 남기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다 읽고 나니 머리가 풍부해지는 느낌이고 마음의 시야가 한층 더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직접 이 책을 읽어보면 더 재밌고 자세히 묘사된 스토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소개해줬으면 하는 책이나 본인만의 다른 해석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